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네트워크의 시대 연결 지수를 높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세요? 네, 스티브 잡스. 이분이 2007년 6월에 아이폰을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손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것이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인류가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에어비앤비라고 아세요, 혹시?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잖아요. 이건 힐튼이라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힐튼 월드와이드 시가총액이 26조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가 31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 550개 이상의 어떤 숙박업소가 있는 그 힐튼 월드와이드보다 에어비앤비가 그냥 연결만 한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버 아시죠? 예. 그리고 위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수출하는 그 사진을 찍은 건데,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는 GM이 65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버의 기업 가치가 근데 70에서 80조 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자동차 공장도 없고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글로벌 기업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제레미 립킨이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종말 시리즈를 되게 많이 썼어요. 소유의 종말뿐만 아니라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근데 이 책은 2000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이분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원 제목은 The Age of Access라고 돼 있어요. 접속의 시대라는 거죠.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도 크지만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크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낯선 사람 효과라는 책입니다. 이 80대 20법칙을 쓴 리처드 코지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약한 연결이 강한 연결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어디에서 올까요? 약한 연결에서 옵니다. 어떤 기회는 여러분이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든 연결된 분에게서 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의 연결 지수는 좋은가?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내 연결 지수가 좋아지면은 나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게 돼요. 네트워크라는 게 뭘까요? 연결망이죠. 내 주변으로 나랑 연결된 사람들의 어떤 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나의 네트, 그 연결망이 나 대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트가 워크한다는 거죠. 근데 나의 네트가 지금 워킹하고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SNS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초연결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이렇게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북이 들어가서, 페이스북은 6다리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6다리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6다리만 걸치면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인데, 제가 작년인가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모임 공간 같은 데를 좀 소개해 줄 분이 계시냐. 그러니까 댓글로 페이스북 지인이 제주에 사는 페이스북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교육원의 원장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분하고 그냥 연결이 되면서 제가 2달 후에 제주도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자강연회도 하고 제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게 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잠재적 관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얕은 관계가 되고, 그 얕은 관계를 관리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툴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도 중독이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페이스북 앱을 아예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게 되니까 페이스북 자체를 아예 지우는데 본인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중독되는 건 피하시되 그래도 이제 그런 칼이라는 도구가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을 다치기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유용한 도구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Delivering Energy.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블로그에다가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색깔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툴이 페이스북이라면은 블로그라는 툴은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계속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툴이에요. 예,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블로그에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쓰고 칼럼도 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썼더니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책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도 오고 대학에서도 오고 오늘 이 청산유수에서도 제 블로그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 대해서 제 컨텐츠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은 또 이제 다른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블로그에다가 뭔가를 쌓아야 된다는데 뭘 쌓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냥 매일 맛집만 올리는 거 그것도 이제 컨텐츠가 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진짜 그걸 좋아하면은 거기에 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덕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컨텐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을 보면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컨텐츠를 창조하지 못하면 영원한 소비자로 머물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약사가 되고 영원한 객체로 굳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의 제국에서는 스토리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 툴이 있어요. 그 툴을 만든 매트 뮬렌웨그라는 CEO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내 글이라는 게 컨텐츠가 되고 그게 이제 미디어가 돼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내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연결망이 되어준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유튜브. 예. 본인의 삶을 계속 찍어가지고 올리죠. 예. 그 뭐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여행이나 먹는 거는 당연하고 그냥 자기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팬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걸 또 주변에 전해주기도 하죠. 컨텐츠가 좋으면은 컨텐츠 소비자가 내 영업사원이 돼요. 그 컨텐츠를 막 링크로 해서 보내기도 해요. 이거 한번 봐라. 최근에 뭐 이제 영화 같은 것들, 영화를 이렇게 리뷰하는 컨텐츠들 상당히 많잖아요. 가끔 좋은 컨텐츠들은 링크가 와요. 한번 봐라 하면은 그걸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자신의 망에서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결국 그 네트가 워킹을 하는 거죠. 예. 세 번째 방법입니다. 쯔타야 서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2.5명 중 1명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서점 체인이죠.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분이 이 쯔타야 서점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냈던 지적자본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고 저도 읽어보면서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사회의 첫 단계, first stage라고 해서 이때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다. 그리고 second stage는 인프라가 정비되고 생산력이 증가되어 상품이 넘쳐난다.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넘쳐나요.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이걸 이제 third stage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스다 무네야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죠. 여기는 다케오 시립도서관이라는 곳이에요.
작년에 이현 작가님, 뭐 신성수 작가님에서 세 작가와 함께 떠나는 사생 여행이라는 여행 컨텐츠를 기획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 다케오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이 다케오 시립도서관이 다케오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 5만의 소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아까 마스단 문해학기가 이 다케오 시립도서관 운영을 맡았어요. 운영을 맡으면서 여기가 연간 100만 명이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관광지로 바뀝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던 어떤 소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거는 그 도서관 내부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도서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2층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도서관 내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치 서점처럼 이렇게 책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파는데 주위에는 그 책 내용과 관련된 어떤 그 생활용품들이 같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 마스다 문해학기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팔려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가지고 뭔가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 거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뭐 효린의 민박,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간접 소비를 하는 거죠. TV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내 삶에 어떤 스타일이 생기기를, 왜냐하면 그 스타일이 남과 나를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컨텐츠화해서 내 네트워크에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죠. 연결 지수를 높이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얘기 아세요? 네.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겠죠. 예. 이번에 안 자겠죠, 잠을 중간에. 그런데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종목을 바다수영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경기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북이는 자기가 잘하는 게 육지에서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 자기가 잘하는 걸 정확히 알면 이런 경기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운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경기잖아요. 물론 이 우화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는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를 전해주긴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NHK가 1997년까지도 방송에 금지했던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NHK 방송이죠. 일본.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주목하고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문화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거의 일본이 이제 시각을 180도 바꿔서 이 문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뭘까요? 예. 들어보셨죠? 예. 아마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오덕후에서 덕후로 바뀌었죠. 예. 이 덕후 열풍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진짜 답답한 이 시대에 자아 찾기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 이 질문이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자꾸 보고 그걸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거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것들을 또 계속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분이고요. 잘하는 것은 그림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건 농구라고 해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슬램덩크입니다. 예. 2016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 부수가 1억 2천만 부, 거의 세계적인 만화가예요. 대단하시죠. 예. 말하고 싶은 건 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희소성이 있는 어떤 가치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리스트를 한 20개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돈이 될 만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랑 이거랑 섞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다 보면은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좀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개인한테도 빅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험치라고 부르죠. 그런 경험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연결 지수를 높이는 5번째 방법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쪽에 상당히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 동안 관계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반면 물건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같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가치를 생산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벚꽃길 사진을 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벚꽃이 다 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정우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길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은 내가 길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가지 않은 길을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한테 묻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나눌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내가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더 많이 가봤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연결 지수가 높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여러분의 어떤 안주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연결 지수를 높이는 6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도 한 4분 정도 보셨네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교도소를 이제 탈출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옆에 제가 나와 꿈,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물음표라는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꿈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능력, 또 노력.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 저는 이 포스터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신을 죄수로 잡아놓고 있고 희망 또는 꿈이라는 것을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는 나와 꿈 사이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려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부딪히는 감정입니다. 솔직히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감옥이 만든 벽에 평생을 갇혀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벽에 익숙해진다. 급기야는 그 벽에 의지하게 된다.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라는 벽에 갇혀 살게 되죠.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이게 뭐 다른 말로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고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떤 본인만의 어떤 벽이 돼가지고 다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벽 바깥의 공간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벽 밖의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시도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떤 꿈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상당히 뭔가 매력을 갖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막연하죠, 이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흔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행복을 찾아서? 예,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예, 윌 스미스하고 진짜 친한들이 나왔던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영화 줄거리를 대충 살펴보면은 윌 스미스 아빠가 이제 그 의료기기를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팔리지가 않으니까 집세도 못 내고 결국 이제 아내는 떠나고 집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제 집이 없으니까 막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 이분이죠.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홈리스였지만 결코 호프리스는 아니었다라는. 홈리스라는 거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호프리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꿈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결국 꿈이 사람을 연결을 시킨다고 봐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에 의해서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요. 꿈을 이룬 스토리도 그렇고 아니면 뭐 꿈을 꾸고 뭔가를 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꿈하면 요즘 너무나 이제 이룰 수단도 없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하느냐. 뭐 3포 세대라고 해서 뭐 M포 세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살래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저는 이제 꿈이라는 거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천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꿈은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열심히 해서는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거나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걸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뇌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근데 이제 꿈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진짜 꿈과 가짜 꿈.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진짜 꿈과 가짜 꿈. 가짜 꿈은 약간 디스플레이용이죠. 남들한테 얘기하기 위한 꿈이고 진짜 꿈은 내가 진짜 이걸 이루고 싶기 위한 꿈이고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뭔가를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진짜 꿈이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디스플레이용, 사람들한테 전시하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네트워크의 시대, 연결 지수를 높여라라는 얘기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은 꿈으로 맺음을 짓습니다. 꼭 꿈을 꾸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연결성을 좋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강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시대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 책이 2000년 초반에 나왔어요. 2000년 초반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한 2006, 7년 정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읽으면서 정말 이게 현실 세계와 들어맞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트렌드를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됐고 예전에 썼지만 지금 읽어도 뭔가 이제 제가 악기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예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제 인생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혹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구절이나 감명받은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맨 뒷부분에 제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은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리프킨에 따르면 이것은 산업시대를 인쇄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협소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접속화되어가는 세상이다. 접속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다. 접속은 소유의 반대이다.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접속하려고 한다. 소유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산업시대는 소유의 시대였지만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뿐이다. 리프킨은 재산의 소유 그리고 상품화와 함께 시작되었던 자본주의의 여정이 시간과 체험의 상품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체험의 판매에 기초를 둔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삶까지도 점점 상품화되고 상업적 영역은 개인과 집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다. 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